집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거래량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가격은 하락인데 사람들은 다시 집을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이제 바닥 아닌가? 지금 사두면 2026년에 다시 오르지 않을까? 바로 이 기대감이 당신의 통장을 가장 먼저 공격할 겁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겉으로만 안정처럼 보입니다. 속을 뜯어보면 아직 끝나지 않은 조정장의 한가운데입니다. 과연 지금이 기회일까요? 함정일까요?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 2022년 고점 대비 주요 수도권 아파트는 이미 20% 안팎 하락했습니다. 어떤 단지는 30% 이상 빠졌습니다. 체감으로는 많이 떨어졌다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가계부채는 여전히 1900조 원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PF 대출 부실 우려도 여전합니다. 금리는 소폭 내려가고 있지만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더 많이 내고 있는 구조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바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2024년, 2025년의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버티기 모드입니다. 영끌에서 산 사람들은 팔지도 못합니다. 팔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그렇다고 안 팔 수도 없습니다. 이자 때문에 매달 현금 흐름이 깨지고 있으니까요. 이른바 버티다 못 버티는 매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시장도 문제입니다. 깡통 전세, 역전세 이슈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지지해주지 못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강남은 다르다. 우리 동네는 예외다. 라는 믿음입니다. 정말 예외가 있을까요?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속도입니다. 2020년 이후 집값 상승 속도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영끌, B2, 저금리, 유동성 파티가 겹쳤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정도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입니다. 소득 대비 집값 비율, LTV, DSR, 인구 구조. 어느 것 하나 2000년대 초반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1인 가구는 늘고 출생률은 역대 최저입니다. 수요 기반이 약해지는 가운데 공급은 뒤늦게 쏟아집니다. 이런 구조에서 곧 다시 폭등한다는 기대. 과연 합리적일까요? 그럼 시장은 왜 이렇게 헷갈리게 움직일까요? 언론에서는 하락세 진정, 거래량 회복 같은 제목이 쏟아집니다. 일부 단지는 다시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진짜 바닥 신호일까요? 아니면 단기 반등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지금의 거래 회복은 실수요 팔스, 단기 베팅이 섞여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규제 완화, 청약 정책 변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잠깐씩 들썩입니다. 하지만 PF 대출, 가계부채, 전세 리스크라는 구조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시장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 금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금리는 내려간다. 그러면 집값은 다시 오른다. 정말 그럴까요? 맞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부담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와 폭입니다. 빠르게 크게 내리면 경기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들어보셨죠?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급격히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내리더라도 소비와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부동산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두 번째 변수는 PF 대출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은 개발 현장의 숨은 폭탄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분양이 잘 안 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몇몇 건설사는 이미 유동성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지방 관격시, 외곽 지역의 미분양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PF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융권이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집니다.
자금이 막히면 사업은 지연되고 공급은 꼬이고 시장 신뢰는 떨어집니다. 결국 이 충격은 어디로 갈까요? 다시 집값과 거래 심리에 돌아옵니다. 세 번째 변수는 전세입니다. 한국 부동산의 특수한 제도, 전세.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쳐줄 때는 시장이 잘 버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역전세, 깡통전세, 이슈가 반복되면서 세입자도 집주인도 지쳤습니다. 전세가율이 하락하면 매매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실거주 수요는 남겠지만 투자 수요는 줄어듭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을 내놓는 매물도 나옵니다. 이게 쌓이면 어떤 시장이 되겠습니까? 억지로 버티는 시장. 그런데 한쪽에서는 천천히 피가 빠져나가는 시장입니다. 네 번째 변수, 인구와 소득입니다. 냉정하게 볼까요?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지만 지방은 더 빠르게 비어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늘지만 그들이 모두 30평대 아파트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소득은 생각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청년 세대는 월급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집을 사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영끌이 나왔고 그 후폭풍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예전처럼 다시 오른다는 기대는 단순한 과거 회상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그래프만 바라보면 위험합니다. 구조가 이미 바뀌었으니까요.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집값이 언제 오를까? 가가 아니라 하락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입니다.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급락기에서 완만한 조정기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지역, 일부 단지는 이미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많습니다. 특히 대출 비중이 높은 영끌 매수자들이 포진한 단지일수록 추가 하락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싸움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현금이 있는 사람일까요? 빚이 많은 사람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명목 가격과 실질 가격입니다. 숫자로 찍힌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도 실질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제자리인데 집값이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체감 부담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물가는 조금씩 오르면 몇 년 사이 실질 가격은 크게 조정됩니다. 이게 조용한 하락입니다. 언론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하락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 조용한 하락, 실질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의 경계심이 풀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사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이 고민이 가장 큽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소득과 자산, 대출 여력을 감안했을 때 이 집을 사도 10년은 버틸 수 있는가? 둘째, 이 지역의 인구, 일자리, 교통, 공급 계획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수요가 유지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충족된다면 가격이 조금 더 조정되더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불안한데 이제 바닥 같아서 라는 감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투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봐야 할 때입니다. 투자자 입장은 더 복잡합니다. 과거처럼 레버리지를 크게 쓰는 방식, 영끌 투자는 사실상 막혔습니다. DSR 규제, 금리 수준, 임대 수익률을 감안하면 높은 레버리지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는 오히려 현금 흐름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장 시세 차익만 보는 시대는 끝나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월세, 관리비, 보수비용, 세금까지 계산했을 때 남는 것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뒤 장부상 시세는 비슷한데 통장은 비어있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하락은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이 질문에 정답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금리, PF 대출, 전세, 인구와 소득 구조. 이 네 가지 축이 안정되기 전까지 시장의 조정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PF 부실과 전세 리스크는 아직 숫자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별, 상품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어떤 곳은 버티고 어떤 곳은 무너지는 시장입니다. 평균만 보면 보이지 않는 차이입니다. 이제 2026년으로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비교적 긍정적인 경우입니다. 글로벌 경기 연착륙, 물가 안정, 점진적인 금리 인하, 한국 경제도 완만하게 회복됩니다. 실업률이 크게 오르지 않고 수출도 조금씩 살아납니다. PF 부실은 일부 정리되고 금융 시스템의 큰 위기는 피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급반등보다는 거래량이 서서히 회복되는 바닥 다지기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인기 지역, 공급이 부족한 곳부터 서서히 가격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전국 동시 폭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부정적인 경우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예상보다 느린 금리 인하. 물가는 잡히지 않는데 성장은 멈춥니다. PF 대출 부실이 커지고 일부 금융기관이 구조 조정을 겪습니다. 실업률이 오르고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먼저 거래가 얼어붙습니다. 금매 위주의 거래만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투자 수요는 완전히 사라지고 실수요까지 관망으로 돌아섭니다. 이때부터는 가격보다 유동성 싸움이 됩니다.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시장. 이 경우 하락 기간은 2026년 이후까지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의 중간 어딘가에 자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지역은 1번 시나리오에 가깝게, 어떤 지역은 2번 시나리오에 가깝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세권과 비역세권, 신규와 구축 모두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방향성보다는 리스크입니다. 얼마나 오를까 보다는 여기서 떨어지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 그것이 2026년을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인생의 대부분을 묶어두는 자산입니다. 영끌로 들어가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직장 이동, 가족 계획, 사업 도전, 모든 게 집값에 종속됩니다. 이 상태에서 금리와 경기, 정책이 나쁘게 돌아가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유를 남겨둔 선택은 시간을 웨이방으로 만듭니다. 조금 늦게 사더라도, 조금 작은 집이더라도 버틸 수 있는 선택. 이게 결국 더 큰 자유를 줍니다. 시장은 언제나 다시 오지만 개인의 파산은 한 번이면 끝입니다. 이 차이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숫자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뉴스 제목이 아니라 통계를 직접 보는 습관입니다. 거래량, 미분양, 전세가율, 금리, 소득. 이 5가지만 꾸준히 봐도 시장의 큰 방향은 읽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재무제표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소득, 지출, 부채, 현금성 자산. 이 4가지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논하는 건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들 다 사니까 라는 말에 가장 먼저 의심을 품는 훈련입니다. 집단 심리가 가장 뜨거울 때 리스크도 가장 큽니다. 전 26년 부동산 시장. 하락세는 언제 멈출까요? 누군가는 이미 이제 바닥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진짜 하락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한 가지가 아닐 겁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2026년은 완전히 다른 결과로 끝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겁에 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근거 없는 낙관으로 연끌하는 것도 둘 다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생각이십니까? 2026년의 당신은
지금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